오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1월 4일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2026년도 주목해야 될 섹터를 1부, 2부 나눠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2026년도에 그러면 기피해야 될 업종은 또 있을까 싶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뭐 기피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또 이런 종목군들이 또 올해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수익률 차원에서, 리스크 차원에서는 조금 투자 대비 했을 때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리스크가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업종이냐면 석유화학 쪽이에요. 석유화학. 그러니까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중국 국빈 방문하면서 중국과의 어떤 거래,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중국 경기 부양책 때문에 석화 기업들이 또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석화 기업에 대한 구조 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살아남는 기업은 결국 승자가 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경쟁사들 제끼고 어떤 특정 기업이 그 우위를 가져가면 결국 이 이익률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이제 또 주가가 또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석유화학 자체가 사실은 이제는 사양 산업이 돼가고 있죠. 왜? 중국에 어차피 싼 물품들이 공급이 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크게 없다. 그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해소하려면은 강력한 우리나라 구조조정이 필요하죠. 뭐 롯데케미칼이나 뭐 여천 NCC 뭐 이런 기업들 지금 뭐 구조조정하고 합치고 있잖아요. 하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업종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구조적인 공급 과잉의 문제예요.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경기가 많이 좋아졌을 때 비로소 이 기업들이 빛을 발하게 될 건데, 아직까지 경기가 뭐 그렇게까지 뭐 좋은 시그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석화 기업들, 예를 들면은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화학, 그렇죠? 이런 뭐 대한유화 이런 기업들은 굳이 기술적 반등 노리고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고요.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사실. 조선은 사실 제가 오히려 조선 업종을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이 조선 업종이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기가 좀 좋지는 않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날 수 있겠지만,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더 큰 폭의 하락 이후에 보자. 왜? 조선업종은 2029년도까지는 어떻게 수주가 잡혀 있고 수출로 인해서 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계속 롱텀으로 봐야 돼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뭐 개선되고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한 번 크게 하락해 준다고 했을 때 그때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고,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26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이 현금성 어떤 이 이익에 대한 부분들, 실적 피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의문점을 가지고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밀렸을 때 우리가 계속 보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내수 유통 관련주입니다. 내수 유통이라고 하면 뭐 이마트나 롯데 하이마트 이런 것들, 현대백화점 이런 기업들, 뭐 신세계, 롯데쇼핑, 그렇죠? 뭐 GS 리테일 이런 것들. 근데 대신에 해외 쪽에 유통을 하면서 팔로를 키우는 기업은 그래도 봐도 된다. 하지만 그렇게 메리트는 없다. 두 번째, 단 이 기업들이 밸류업, 배당 소득 증대를 한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면은 그래도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뭐 그 지배구조 개편 이런 어떤 이슈가 있다. 거버넌스 개편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면 그나마 좀 봐도 괜찮긴 하겠지만 굳이 이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률을 적게 나온다? 먹을 필요가 있다? 이런 건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그나마 해외 유통 판로를 키우는 기업이나 밸류업, 배당소득 증대,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편 이런 기업들은 봐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적어도 상반기는 내수가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는 좀 개선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해외의 어떤 이 흐름들, 국제 경제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쨌든 이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또다시 뭐 소비 쿠폰을 발행하거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내수 유통 관련주가 또 튀어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일시적인 흐름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굳이 사야 될까 하는 부분들 생각이 들어요. 깊이 대상. 그러니까 기피 대상이라기보다는 사실 뭐 약간 이제 기피 대상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자극적인데,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은 낮고 리스크가 큰 업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제가 너무 자극적으로 하긴 싫고 대신에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어요. 내수 유통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더현대가 있기 때문에 더현대는 어쨌든 지금 MZ 젊은 세대들이 많이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오히려 이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이 플랫폼이 있는 거잖아요. 오프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뭐 이마트나 사실 롯데 쇼핑 이런 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죠. 예,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화장품 내수. 화장품은 나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화장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화장품도 국내 전용, 그러니까 내수 전용인 화장품 관련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특별한 기술력이 없는 회사들, 그 다음에 또 중국에 대한 어떤 비중이 높은 회사들, 이런 기업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중국 비중이 높거나, 그쵸? 그 다음에 뭐 이커머스 어떤 저가 공세, 저가형 화장품이라든지 브랜드 가치가 좀 없는 것들, 브랜드 프리미엄이 없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토니모리, 그다음에 에이블 CNC, 그다음에 중국 비중이 높은 LG생건 이런 기업들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아모레퍼시픽은 왜 제가 말씀드렸을까? 지난번에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비중 높았다가 이 사드 이후에 북미 쪽으로 수출 판로를 키우려고 애를 썼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로 계속적인 이 수출 판로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안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주가도 어떻게 보면 쌓일 수 있다. 앞으로 대한 이익 계산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APR이나 달바글로벌은 너무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아모레퍼시픽도 사실 뭐 설화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브랜드 프리미엄이 있는 어떤 기업들, 그다음에 해외 쪽의 수출이 높고 그 중에서도 이제 북미 쪽, 유럽 쪽, 이런 쪽의 수출 비중이 높은 데를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금 로컬 브랜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뷰티라는 거는 전 세계 공통의 관심사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화장품을 잘 만들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도 특수하고 이제 하이 퀄리티, 하이 프라이스 이런 어떤 프리미엄 화장품들이 더 오히려 왜냐면 그런 애들은 마진이 그나마 크기 때문에 이익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기업들을 좀 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콘텐츠. 콘텐츠 말씀했잖아요. 콘텐츠도 추천하는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콘텐츠도 맞아요. 근데 콘텐츠도 IP가 없는 데 있죠. IP 없는 제작사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특수 효과 이런 기업들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AI 때문에. 이제 IP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지적재산권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걸그룹이나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떤 이 네임, 밸류를 가진 어떤 모든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뭐 걸그룹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이 캐릭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유무용의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굿즈를 만들든 뭐 공연을 하든 계속적인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IP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뭐 쇼츠를 만들면 이게 쇼츠가 어떤 지적 재산권이 돼서 계속 뭐 수수료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걸 활용하는 파생 제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은 것들은 누가 다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AI가 다 대체할 수 있어요. 지금 AI가 지금 대체 배우도 만든대요. 대체 배우. AI 자체가 이 콘텐츠 영화 어떤 이에서 배우 역할을 하고 이미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AI를 통해서 영화도 만든대요. 이러면 단순 영화 배급사나 제작사들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수효과? 이런 것들 뭐예요? 다 AI가 해주잖아요. 원래는 다 특수효과 만드는 업체들이 수주 받아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이제 AI가 코딩을 넣어버리면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AI의 영향을 받는 이 특정한 어떤 IP가 없거나 특수효과나 이런 단순 제작사들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뭐 졸업밴 미디어라든지 뭐 특수효과 덱스터, 아니면 뭐 M83, A스토리, 뉴 이런 데는 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AI입니다. AI 추천했는데 뭔 소리냐? AI 중에서도 AI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뭔가 이제 수익 그 어플 만들어서 수익 창출해야 되는 어떤 프로그램 만드는데 그죠? 프로그램 만드는 곳.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수익 창출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뭐 AI 가지고 여러 가지 스타트업도 많이 만들고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맞춤형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스타트업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기업들은 그거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글과 컴퓨터나 폴라리스 오피스나 뭐 이스트 소프트, 솔트룩스 이런 데 아이체라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또 안 나오고 또 그런 거 따라가기 또 이미 기업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따라가기 의사결정 구조도 이제 빠르지 못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거를 AI를 가지고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이 AI를 가지고 수익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 거라는 거죠. 그게 지금 AI의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AI 반도체에 들어가고 AI 통해서 어떤 제조업의 이 생산 효율성 증대가 되고 충분히 이제 직장인들도 AI 통해서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알겠어. 근데 그러면 이 AI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이 소비 욕구, 구매 욕구를 자극시킬 수 있냐는 거죠. 없잖아요. 딱히 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뭐 앞으로 생기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AI가 정말 이 자금력을 창출하고 어떤 소비 욕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직은 조금 힘들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물론 이제 지금 뭐 어떤 올해 새로운 어떤 뭐 정말 대박 나는 소프트웨어가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챗GPT 마냥 막 구독하고 막 결제하고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희망이 있어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필요로 해서 한 거잖아요. 개인들이 물론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일을 하다가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챗GPT를 구독하고 제미나이를 구독하고 뭐 커서 AI를 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이 일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직장인이 아닌, 그러니까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퇴근한 직장인들이 집에 와가지고 넷플릭스 키는 것처럼 AI 프로그램을 키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 수익성 모델에 있어서 넌센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연관되어 있는 걸로 이제 보시면 이제 반도체도 이제 AI 쪽에 어떤 이 수익성이 없는 것들, 뭐 파두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거는 올해 한번 튈 수 있어요. 왜? 러우 전쟁이 끝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끝나가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끝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급등하긴 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서 수혜받을 기업은 정말 없어요.
왜냐면 다 어차피 유럽에 있기 때문에 결국 수주는 유럽에 갈 거예요. 우리나라 하더라도 극히 일부 기업들 될까 말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현혹당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크라 재건주가 어차피 뜨긴 뜰 건데 그거는 테마성 반등, 테마성 상승인 거지. 이게 정말 뭐 장기적인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냐? 그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러우 전쟁이 끝나면 다음은 뭐가 올라갈까요? 저는 남북 경협주가 올라간다고 봐요. 왜요? 러우 전쟁 종식하고 이제 트럼프는 북한에 집중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종목군들을 좀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 더 꼽자면 세미로 꼽자면 식품 중에서도 내수 비중 높은 것들은 이제 보면 안 됩니다. 내수 비중 높은 것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내수 비중이 아직까지 높다라고 하는 기업들 뭐 사실은 뭐 이런 기업들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어, 이 기업들이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안 올라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기업들은 그 투자 대비했을 때 수익률은 낮을 수 있고 리스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는 또 제가 2026년도 올해 봐야 될 업종 중에서도 또 어떤 업종을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될지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